2060년 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세계 언론이 예고한 이 끔찍한 전망. 출산율 최저, 고령화 1위, 지방은 소멸 중. 정말 이 나라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100만 대군을 무너뜨렸고 몽골의 침략 앞에서도 40년을 버텼으며 IMF 위기 속에서도 금반지 하나로 나라를 다시 일으킨 민족입니다. 한국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전 세계가 몰랐던 불굴의 한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애나 벨먼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저널리스트죠.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시아의 전쟁사와 위기 극복 모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위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늘 침입당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던 중 612년 살수대첩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에 의해 괴멸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엔 과장된 기록이라고 생각했죠. 100만 대군이요? 정말 믿을 만한 기록인가요? 한국사 전문가인 김 교수에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서와 구당서, 심지어 중국의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의 전략으로 수나라군이 청천강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침입당한 역사만 보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청천강 일대의 지형이 얼마나 방어에 유리한지 굽이치는 물길과 험준한 산세가 화면 속에 생생히 펼쳐졌거든요. 을지문덕은 바로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적을 깊숙이 유인해서 보급선을 끊고 피로에 지친 적군을 일거에 섬멸한 거죠.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군사사에 남을 만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베이징에서 온 중국의 한 역사학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정벌 실패로 국력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결국 618년 멸망하게 되죠. 을지문덕의 승리가 중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셈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고구려가 강대국에 맞선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 최강국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긴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나 말이죠. 도서관으로 돌아와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보니 한 영국 역사학자의 논문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지리보다 위대한 건 지위였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을지문덕의 전략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을지문덕에 관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남긴 기록 중에는 동방의 한니발이라고 평가한 글도 있었어요. 살수대첩을 칸나의 전투에 비교한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민족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며칠 동안 관련 영상들을 계속 봤습니다. 살수대첩 재현 다큐멘터리, 고구려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심지어 중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고구려 특집까지요. 볼수록 놀라웠어요.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당한 나라로만 봤었어요. 하지만 14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 앞에서도 당당히 맞섰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숙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만 대군도 넘지 못한 청천강.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국가 정신의 표현이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고구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을지문덕 이후에도 연개소문이, 양만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갔던 이야기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을지문덕의 이야기에 빠져있던 저는 곧 더 큰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구려시를 둘러보던 중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연개소문? 이 사람은 누구죠? 박물관 학예사분께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구려의 대망리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최고 권력자죠. 당 태종의 침입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연개소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어요. 돌아온 자료들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20년 가까운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이었거든요. 호텔에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습니다. 안시성 전투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양만춘이라는 장수가 당 태종의 눈을 활로 맞춰 물러나게 했다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정말 당 태종을 물러나게 했다고요? 다음날 만난 군사사 전문가 박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시성 공방전에서 당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만춘의 저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중국 측 기록에도 남아있죠. 박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렸다는 거였어요. 고구려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영계소문 사후에도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모잠, 연남생 같은 인물들이 저항을 이어갔죠. 그날 밤 저는 고구려 관련 논문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한 중국 학자의 논문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견했어요. 고구려의 멸망은 정복이 아니라 소멸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주를 방문했을 때 신라가 당나라와 나당전쟁을 벌여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주 박물관에서 만난 한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항전 정신이 신라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신라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고구려가 보여준 자주성의 DNA가 이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서울로 돌아와 관련 영상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와 힘을 합쳐 당나라에 맞선 이야기들이 화면 속에 펼쳐졌어요. 건모잠의 항전, 안승의 보덕국 건설, 그리고 신라의 나당전쟁 승리까지요.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멸망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패배는 끝이 아니었다. 항전이 기억으로 남았다. 어느 중국 방송국 다큐멘터리에서 한 중국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패배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고구려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몽골 침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고구려의 이야기에 이어 저는 40년 전쟁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몽골과 고려의 전쟁을 뜻하는 말이었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나 버텨냈다고요? 도서관 사서분께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네, 1231년부터 1270년까지요.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몽골 침입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했어요. 집으로 가져온 책들을 읽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당시 몽골은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유럽을 정복하고 중동까지 휩쓴 그 몽골 말이에요. 며칠 후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섬 전체가 마치 천연 요새 같았어요.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보니 왜 고려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강화도 역사박물관에서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몽골군도 이 섬은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겠네요. 박물관 해설사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으니까요. 몽골군의 최대 약점이 바로 해전이었거든요. 강화도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에는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처인성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죠. 현재는 처인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었지만 설명 표지판을 읽으며 당시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이곳에서 정말 김윤후가 살리타를 죽였나요? 현지 문화원 관계자분께 물어보니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32년 처인성 전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몽골군이 무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승리였죠. 처인성 터를 걸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고려의 한 장군이 세계 최강 몽골의 장수를 죽인 거예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서울로 돌아와 팔만대장경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전쟁 중에도 고려 사람들이 목판에 불경을 새겨넣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해인사를 방문한 날 직접 팔만대장경을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수만 개의 목판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거예요? 해인사 주지 스님께 여쭤보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했던 거죠. 목판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며칠 후 몽골사 전문가인 이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려인들의 저항 의지였어요. 강화도에서 40년을 버텨낸 건 기적에 가깝죠. 이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고려가 결국 속국이 되긴 했지만 문화와 정체성을 완전히 지켜냈다는 거였어요. 팔만대장경이 그 증거죠.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고려만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켰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을 만난 거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복당한 나라가 아니라 지키며 견딘 나라였다.
몇 년 전 몽골을 다녀온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몽골 사람들도 고려의 저항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침략자조차 인정할 만큼 치열한 저항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저항 정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해졌거든요. 몽골에 맞선 고려의 이야기에 이어 저는 조선의 임진왜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쟁기념관을 찾아 임진왜란 관련 전시를 봤는데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23전 23승이라고요? 정말 한 번도 지지 않았나요? 전시 해설사분께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명량대첩에서는 13척으로 133척을 이겼어요. 군사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적 같은 승리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번역한 영어판을 구입했어요. 호텔에서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쟁 중에도 꼼꼼히 일기를 쓴 장군이라니요. 며칠 후 통영의 이순신 공원을 찾았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바다를 내려다보며 당시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이곳에서 조선의 작은 배들이 일본의 큰 배들을 물리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썼다고 하던데요. 현지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하기 날개를 펼치듯 배치해서 적을 포위하는 전법이에요. 이순신만의 독창적인 전술이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 좁은 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완전히 막아낸 거예요. 다음 날에는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막아낸 곳이었죠. 산성을 걸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부녀자들도 함께 싸웠다고 하던데요. 산성관리사무소 직원분께 물어보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행주치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부인들이 돌을 치마에 담아 날랐거든요. 정말 온 백성이 함께 싸운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대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나선 전쟁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임진왜란 관련 외국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일본 학자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조선의 의병활동은 일본군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병사 전문가인 김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의병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조직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어요. 조이제금, 고경명 같은 의병장들이 전국에서 활동했죠. 김 교수님이 보여준 의병 활동 지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한 게 바로 이 의병들이었어요.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임진왜란은 군대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온 백성이 함께 싸운 전쟁이었던 거죠. 노량해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조선이 결국 승리했다는 기록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장군. 백성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난 전국 의병 항쟁. 군이 아닌 미니 전쟁을 이긴 것이다. 며칠 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대학원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학생이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다고 하더군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과 의병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졌어요. 6.25 전쟁 때도 IMF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섰죠. 6.25 전쟁이요? IMF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 학생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DNA가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였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그 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구려부터 임진왜란까지 이어진 이야기가 현대에도 계속됐다니요. 다음 날부터 6.25 전쟁과 IMF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원생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6.25 전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 관련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메웠거든요. 이 정도로 심했나요? 전시 해설사분께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서울이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인구의 1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도시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후 파주의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이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현지 안내원분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휴전일 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7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그날 밤 6.25 전쟁 관련 자료들을 읽으며 놀란 사실이 또 있었어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한국군이 마지막까지 버텨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16개국에서 온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도와준 거네요. 공원 관리사분께 말씀드리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싸운 건 한국인들 자신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서울로 돌아와 한국전쟁사 전문가인 박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세계가 예상했던 건 한국의 완전한 패배였나요? 맞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전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버텨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죠. 박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 중에는 전쟁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있었어요. 1인당 GDP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된 건가요?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전쟁 이후 복구 과정을 다룬 전시를 봤을 때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쟁보다 끈질긴 재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전쟁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 전쟁보다 끈질긴 재건. 이 민족은 무너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후 한 미군 참전용사 단체에서 온 편지를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고 우리도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운 동반자였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직접 전쟁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재건이 더 큰 승리였다는 걸 말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저는 또 다른 위기에 대해 알게 됐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고요? 박물관 학예사분께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IMF에서 580억 달러를 빌려야 했죠. 당시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시실에서 1997년 뉴스 영상을 봤는데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전쟁도 아닌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니요. 며칠 후 국회도서관에서 당시 신문들을 찾아봤습니다. IMF 시대 개막 경제식민지 우려 같은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기사가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도서관 사서분께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명동의 한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20년이 넘은 오래된 가게였는데 사장님이 당시를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결혼 반지까지 가져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결혼 반지까지요?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라면서요. 어르신들은 돌반지라도 가져오셨어요. 값어치보다는 마음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개인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날 KBS 아카이브에서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을 봤습니다. 임산부가 배를 만지며 금반지를 내놓는 모습, 할머니가 비녀를 꺼내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정말 전 국민이 참여했던 거죠. 경제학과 교수인 이 박사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얼마나 모였나요? 227톤이요. 당시 금값으로 약 20억 달러어치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국민 정신이었죠. 이 박사님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위기는 많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벌인 건 한국이 유일해요. 며칠 후 일본에서 온 경제학자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당시 IMF 상황을 지켜본 외국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스스로 나섰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국민의 의지였던 거죠.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당시 금 모으기에 참여하셨다고 하더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국민의 금으로 위기 극복. IMF 조기 졸업에서 OECD 핵심 국가로의 회복. 이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인다. 며칠 후 한국이 IMF 자금을 조기 상환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3년 8개월 만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한 외신 기자가 쓴 기사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회복은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 정말 그랬어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IMF 위기에서의 금 모으기 운동을 본 후 저는 한국사를 정리해보고 싶어졌어요. 고구려부터 IMF까지 각 시대의 위기 극복 사건들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 교수님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이런 연대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공동체 중심의 문화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DNA가 있어요. 수천 년간 외침을 받으며 형성된 특성이죠. 연구실 벽에 걸린 한국사 연표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매번 이겨냈어요. 며칠 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찾아 더 깊이 연구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인의 집단의식에 관한 논문들을 읽어봤어요. 한 인류학자의 연구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을지문덕 때부터 시작된 거죠? 도서관 연구원분께 물어보니 흥미로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군 신화에서부터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각 시대별 자료들을 정리해봤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몽골 침입 때의 팔만대장경, 임진왜란의 의병, 6.25의 재건, IMF의 금 모으기. 모두 같은 패턴이었더군요. 다음날 시민단체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현대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보다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세월호 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추모 물결이 일었고 코로나 때는 마스크 대란에도 질서를 지켰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라더군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외국인 연구자들과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사회 자본에 관한 토론이었는데 한독일 교수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높은 사회적 신뢰도 때문입니다. 위기 때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문화가 있어요. 또 다른 프랑스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의 동력으로 삼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역사를 잊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어요.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샀어요. 저자는 재미 한국인 학자였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시에 가진 독특한 민족이다. 평상시엔 개인을 추구하지만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된다. 그날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평소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큰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뭉쳤거든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한국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어려울 때 강해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차원에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냥 DNA인 것 같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학문적인 분석보다 훨씬 간단 명료한 답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구려부터 IMF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기반 민족성.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는 시민, 국민 중심 서사. 이 땅의 진짜 자산은 기억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마지막 정리를 하려던 차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과연 이 위기 극복의 정신이 현재의 한국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다룬 충격적인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2060년 한국은 역사상 가장 늙은 국가가 되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출산율 세계 최저, 초고령화 사회, 지방 소멸. 화면 속 통계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호텔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본 모든 극복의 역사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을지문덕도, 이순신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런 미래를 예상했을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인사에 가보기로요.
합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고 고령자들만 눈에 띄더군요. 정말 저 영상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시 찾은 장경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50년을 견뎌온 팔만대장경 목판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죠. 스님, 이 나라가 정말 사라질까요? 문득 옆에 계신 해인사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무너진다는 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목판들도 몽골의 침입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장경각 안으로 들어가 목판 하나에 손을 대봤어요. 차가운 나무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진 적이 없잖아라고 속삭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을 봤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20대들이 열정적으로 회의하고 있더군요.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희망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30대 직장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이후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전히 살아있더군요. 그 정신이. 그날 밤 저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할 마지막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모든 지표가 절망적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이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다. 기사를 쓰면서 지난 여행이 떠올랐어요. 을지문덕이 100만 대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 몽골의 침입에도 40년을 버텨낸 것, 임진왜란 때 온 백성이 일어난 것, 6.25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것, IMF 때 금반지까지 내놓은 것, 전쟁도 기근도 침략도 위기도. 이 민족은 끝내 살아남았다. 수많은 절망적 예측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매번 그 예측을 뒤엎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며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제 나는 이해한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역사다. 이 민족의 무기는 불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은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다. 비행기 창 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몇 주 후 제 기사가 온라인에 실렸을 때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어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한국 대학생이 보낸 메일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됐는데 선생님 글을 읽고 용기가 났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그 DNA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제 책상에는 해인사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새로운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이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에 연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이들은 언제나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